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6년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6년 상반기가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세게 올라가면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세장이 연출되는 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26년 하반기가 제가 늘 얘기하는 골프로 따지면 핸디캡 1번 홀 난이도가 제일 높은 시장이 바로 이 26년 3분기가 될 겁니다. 자, 이번 하반기에도 하지만 그 3월 달에도 이란 전쟁 터지면서 시장이 20% 폭락하고 그때 5,050이 깨졌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잘 이 변동성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위기처럼 다가오는 시장이지만 또 충분히 올해 상반기에 혹시 득점을 못 하셨다면 이 하반기에 충분히 역전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별엄마님, 초록보라님, 송량님 1, 2, 3등 하셨고 충정도 토끼님, 참진이님, 그리고 미정님 쭉 이렇게 어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웜의 소통 2차 시기 미련 두지 않는 쿨한 전문님 스타일 미련퉁인 제가 닮아가야겠어요 하셨고요. 어제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마이크가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어제 NXT 장에서 엄청 망설였습니다. 하이닉스를 정규장보다 더 싸게 사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두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외인들의 리밸런싱이 세게 나와 물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사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이닉이 이 빠지다가 양봉을 내는 걸 보고 그냥 지를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아쉬움을 달래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종가에 한익을 담았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내일 판가름이 나겠지요 하셨습니다. 로직이 나만의 그 성공 로직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네, 그 로직이 맞고 틀리고 결국은 100% 맞는 로직은 없지만 지나고 보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으로만 가면 그러면 그 로직을 믿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시초가는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하이닉스 장중에 조정이 250만 원까지 빠졌었네요. 요즘 이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6월 25일 날 298만 7천 원이었는데 어느덧 또 뭐 250만 원까지 순식간에 우리 사장코님도 올 하반기에 또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전문이 뭐 어릴 적 환경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하셨는데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님, 이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태어날 수는 없는데 지금 저희 부모님 건강하시고 항상 아버지도 저희 집안 분들 그 삼촌 분들 저희 아버지가 거의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 6남 1녀 중에 정말 나가서 돈 벌어서 형제들 뒷바라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장녀셨는데 하여튼 저희 집안 뒷바라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늘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아버지가 열심히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하셔가지고 번 돈을 이제 삼촌들이나 그 생활비 하라고 보내주면 정말 저희 어머니 동대문 시장이나 어디 가실 때 보면 그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동대문 시장 뭐 평화시장이나 거기 가서 제가 이래 따라가 보면 그냥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옷 사러 가시는데 그거를 사시면서 택시 타고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택시비가 아까우실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버스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그러면 제가 더운 여름이나 이럴 때는 뭐 좀 택시 좀 타고 다니시라고 뭐 차도 없으신데 그냥 택시 타고 다니시는 게 차량 유지비 그 뭐 보험료부터 차 감가상각 나오는 거 이런 거 따지면 그냥 어머니는 택시 타셔도 됩니다. 1년에 한 100번 택시 타셔도 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려도 이 몸에 배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검소함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다 이렇게 검소하시고 형제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에 늘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본인한테는 인색하신데 주변 분들한테 돕는 거에는 참 보면 관대하셨습니다. 오늘 KB 랩 가입하고 왔어요. 변동성 심환장애 맡기니 너무 평안합니다. 굴럭입니다. 굴럭. 네, 이번엔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슬리 전용 퇴직연금이 개인연금 상품 꼭 만들어주세요 하셨는데 네, 7월 23일 지금 출시 계획으로 마지막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7월 23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나오면 제 퇴직연금 계좌 그냥 위험자산 70% 저희 아라스 펀드에다가 다 넣어버리려고요. 이름은 미중한 포커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겁니다. 한중미였던 것 같은데요. 한중미 포커스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네이터 영화 1편이 1984년이 맞네요. 대단한 상상력이었습니다. AI가 어디까지 도달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솔직히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하셔가지고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84년이 맞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학연수를 갔었던 1990년 91년 네, 그때 이 터미네이터를 거기 미국에서 뭐 OCN이나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되게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서 그러네. 터미네이터 1이 훨씬 더 일찍 나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말에 별주부전 3시간 이상씩 해주시는 거 보니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쉬고 싶으실 텐데도 어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저는 우리 채밀턴 그 분들이 부장님들이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이게 본업이잖아요. 본업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주말에도 이틀 중에 하루는 주식 우리 최 부사장도 일요일날 하루 종일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발표하는 그 밸류에이션 자료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근데 그 주말에 별주부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 그렇게 만드는 우리 부장님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시골 동네에 밭이 있어 가끔씩 노부부가 오셔서 풀 뽑고 심어놓은 주위의 나무들 가지치고 지주목 세우고 하시는데 오늘 오셨길래 반갑게 인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저기 지금 붉게 익어가는 보리수 나무 꼭대기 열매는 새가 다 따먹어서 없고 밑에 가지에는 주렁주렁 많이 달렸었는데 오늘 오니 누가 다 따갔네 하시며 할머니께서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따갔을까 내가 못 따주고 본인이 따갔으니 고맙네 하시며 밝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대댓글에 할머님의 마음 자세가 존경스럽네요. 아름다운 노부부시네요. 못 따주고 직접 따가서 오히려 고맙다는 말까지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할머니는 밭 가장자리에 옥수수를 조금 심어 놓았는데 가물어 걱정하시면서 농사는 인간의 욕심으로는 절대로 안 돼. 하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말씀에 그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새벽에 단비가 내렸어요. 딱따구리 님이 드디어 5번째 봉을 맞췄네요. 넘넘 신나요 하셨습니다. 딱따구리 님도 저희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여기 사경인 회계사의 부자 되는 돈 공부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이 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균 센터장이 이 진짜 부자 가짜 부자에 대한 추천사를 쓰셨는데 가치 투자자의 눈으로 본 진짜 부자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아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아느냐는 문제로 받아들이지만 이 워런 버핏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말라. 요 얘기에 대해서 사실 그 말은 삶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에 가깝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구분하는 능력, 그리고 그 경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사경인 회계사의 진짜 부자 가짜 부자는 그런 점에서 매우 인상적인 책이다. 이 책은 비루한 재테크 요령을 나열하는 흔한 책들과는 결이 다르는데 특정 자산군의 변동성에 편성하는 단기적 술책 대신에 부를 규정하는 존재론적인 층위의 전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쭉 이렇게 추천서를 길게 써놓으셨는데 저도 보면 저희 같은 이 실적 모멘텀을 쫓아서 약간 공격적으로 성장주 투자를 하고 그 성장주가 이 약세장을 만나면 베타가 크기 때문에 또 확 빠진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분석하면서 또 수비를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투자를 하는 방면에 요 사경인 회계사의 책의 내용은 저희하고는 또 다른 결의 자산 관리를 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나도 그렇게 이 UFC 선수처럼 이렇게 주식하는 거 나한테는 너무 힘들어. 뭔가 정적인 것 같지만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분들은 딱 읽어보시면 딱입니다. 좀 꼼꼼하신 분들 있잖아요. 세심하고 좀 꼼꼼하게 뭔가를 불확실성에 대한 이 과감한 배팅보다는 좀 덜 먹더라도 꼼꼼하게 내 자산을 단단하게 관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기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이 책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따구리님 전화 주시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덕분에 경제적 자유를 제대로 이루고 싶어진 주린입니다. 모닝브리프 워메신방 별주부전이 저의 경제 공부 루틴이에요. 전무님이 선물 주신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도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지금은 투자의 본질 읽고 계신다고요. 열심히 성장해서 인턴십도 신청해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정독을 하시면서 꾸준히 채슬리 TV도 꾸준히 시청하고 하시면 일단 저희 채슬리 TV 자체가 이 전문가들이 하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 별주부전에서 이 학습부장님들이 일반인들도 저렇게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면 저 정도 수준까지 될 수 있구나. 그런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는다고 분명히 실력이 좋아집니다. 한두 종목 몰빵하던 스타일에서 이제는 10종목에서 15종목으로 리밸런싱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매일 듣는 전문의 교육에 스며들었어요. 10종목 정도를 하다 보니 정보와 생각이 확장되면서 성숙한 투자가가 되어갑니다. 현금을 조금씩 확보하는 게 전쟁터에서 실탄을 쟁여둔 것처럼 든든하니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 그러네요. 반도체만 주식이냐? 반도체 펀더멘탈이 좋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두 달 전이라면 이견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화엔진 같은 종목들은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수혜를 받을 섹터라는 걸 감안하며 최소한 전고점 회복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는 기다림에 베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1년 후를 보고 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차익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도체 비중에서 일부라도 이쪽으로 옮겨와 주세요. 계속 빠지는 게 두려워서 제 종목들 세일즈를 하셨습니다. 그 기관 저희가 옛날에는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들 소환해 가지고 세미나도 듣고 약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었다면 지금은 따로 듣는 거 저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저도 유튜브 통해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습니다.
근데 기관보다 개인이 유리한 부분은 결국은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거의 2월 가격 수준으로 내려온 주식들이 많아서 1년 안에 다시 오른다 생각하면 반도체보다 느려도 수익 얻을 수 있는 종목들 많은 것 같아요. 하셨고요. 6월 마지막 날이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고. 환경신문도 보는데 잘 안 보이니 큰 글자만 읽고 전무님 덕분에 여러 신문도 보고 자세히 읽고 한다고 하십니다. 등락은 있어도 마음의 여유와 미래를 상상합니다. 저는 삼천포는 필히 다 듣고 신문 보기는 선별 보기 합니다. 삼천포는 웬만한 라디오보다 더 좋은 말이었습니다. 작년부터 국장에서 못 본 것도 아닌데 하이닉스 비중 작은 거에 포모가 와서 늦게라도 사긴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기업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모멘텀 투자주로서도 괜찮다 생각하지만 왜인지 자꾸 더 멀리를 바라보며 조금씩 미국 주식 중에 싸진 것이 없나 찾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자꾸 흐르며 변화한다는 것이요. 아무튼 덕분에 포모의 주식을 산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셨고요. 7만 원대, 30만 원대부터 삼전 닉스를 모으다가 고점일까봐 일부 매도했다가 또 불타기 매수 반복하고 온통 삼전 닉스를 외치고 자고 일어나면 외성 변수가 삼전 닉스 주가를 떨어뜨릴까봐 조바심, 시장이 멀미가 났습니다. 오늘 문득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에 삼전 닉스 전부 매도했습니다. 일단 한숨 돌리게 랩 가입하고 이번 랩 청산되면 채슬리 갈랍니다. 재미있는 주식 투자를 공부처럼 하는 행복한 여정을 걷겠습니다. 쩐의 전쟁은 제 능력 바뀝니다. 오늘은 돈이고 뭐고 홀랑 던지고 연습장 다녀왔습니다. 삼전닉스 던지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가깝지 않은 창원이라 일정도 여행처럼 짜서 매일 뵙는 낯익은 분들 뵈러 가야겠습니다. 댓글 보면 제가 수준을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고수십니다. 고수신데 본업이 따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걸 하시는 게 엄청 이렇게 스트레스 멀미가 난다고 하실 정도로 그리고 최근 장에 보면 바들바들 떨기도 하고 더 갈기도 가고 막 이러는 게 지금은 얼마 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는 딱 사면 또 확 오르면서 전고점도 돌파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오를 자리에서도 못 오르고 또 한 번씩 변동성도 크고 하니까 그래서 다 날려버린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찐고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니. 이건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에 삼전 닉스를 모두 매도하셨다는 댓글 보며 저와 비슷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분명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변동성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는 그냥 일괄 매도해버립니다. 욕심버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큰 수익은 못 내지만 제 성향에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할님도 고수시거든요. 방금 보시면 어느 정도 이 전체 수익이랑 전체 계좌의 변동성을 보면서 신경 많이 쓰이고 좀 불안하고 그럴 때는 일괄 매도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초보적인 단계가 수익 난 것만 매도하고 이 수익 잘 못 내는 주식들 다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내 계좌가 자꾸만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댓글에서 질문하셨잖아요. 현금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현금을 만들어야 돼? 내가 이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이 주도주가 잘 못 올라가고 막 그럴 때는 일괄 매도 방식이 제일 맞는데 보통 보면 주도주를 빨리 팔아먹고 비주도주를 냅두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투알님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변동성에 신경이 쓰일 때는 일괄 매도 해버린다는 이 댓글 자체가 투알님도 참 고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댓글을 읽어드리다 보니까 우리 채밀턴 분들이 이 댓글에서 그죠 배우는 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이게 몸의 소통에 참 묘미
묘미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읽고 있는 중인데 댓글 보고 오타난 부분까지 부지런히 읽으세요. 주식책은 난생 처음 구매했습니다. 멘탈적으로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최근에 중국 우시에 다녀왔는데요. 우시에는 하이닉스 디램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 우시 공장이 2013년도에 화재가 났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화재 나고 주가가 더 올라갔었어요. 하이닉스 디램의 40%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창신 메모리가 닉스 우시 공장 인력 스카웃에 난리가 아니랍니다. 특히 현장 생산 라인의 팀장 격인 디렉터들의 약 80%가 창신 메모리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직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이직 조건이 연봉은 2배 이상이지만 3년 계약으로 불안정하고 이직을 주저하는 이유는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기업 문화 차이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댓글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경제 매경 춘추를 보다가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을 살피다 보면 자의식이 비대한 리더들의 비슷한 말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리더를 볼 때 그의 말 습관을 유심히 본다. 이런 리더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과 조직을 활용한다. 그들의 마음속 한마디는 이렇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사업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성과를 내는 리더들의 언어는 조금 다르다. 그들의 말은 자신이 아닌 고객과 임직원, 사회에 제공하는 가치들로 이루어져 있다. 왜일까? 기업 활동은 대부분이 이타성을 발휘한 결과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고객의 필요를 살피고 직원의 강점에 관심을 두고 실천한 결과가 좋은 실적으로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 좋은 실적이 결국 리더 자신을 증명해 준다. 대표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팀 체슬리와 케어가 생각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좋은 말이네요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주식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되게 외골수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그런데 굉장히 이타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어떤 디자인을 좋아할까? 본인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하고 어떤 니즈가 있을까? 어떤 필요를 요구할까? 그런 거에 꾸준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성공한 기업들은 보면 다 이타적인 마인드에서 다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이 산책하다가 보게 되는 쓰레기를 그냥 두지 못하고 주워오거나 제 주머니에 넣어두거든요. 그만하라고 했었는데 오타니 이야기를 들으니 그냥 둬야 하나 생각이 드네요. 5살 딸이 그렇게 또 착하게 쓰레기를 가만히 두지 않고 주워온다고 합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수수께끼입니다. 주식이 수수께끼 같아서 제 닉네임도 수수께끼라 하였습니다. 드디어 모레 있을 월간 전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회 인턴총회에서 사원증의 사인을 받았는데 벌써 2년이 넘게 흐른 것 같습니다. 다음 해에는 재테크 박람회에서 전문의가 사진도 찍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박람회에서 인사하셨었죠. 퇴장하시는 길에 워낙 팬들이 많으셔서 사인과 사진을 찍어주시며 정신없으신 모습을 보니 마치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을 정신없이 맞이하는 기쁘게 인사해주는 새신랑 같았다고 합니다. 네. 그 KB 랩 가입하려고 지난주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주식 싹 정리하고 월요일에 가입하려고 갔더니 이럴 수가 투자 성향이 적극형이라 안 된다고 하네요. 공격형으로 조정하고 다음날 해야 한다고 해서 조정만 하고 시간이 없어 그냥 왔습니다. 거기 보통 이제 금융상품 가입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도 일임 계약하시기 위해서 뭐 이래 적다 보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공격형이어야 이 주식형 펀드나 랩에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랩이나 일임에 가입하려면 내가 이 주식의 위험한 이 변동성을 내가 다 인지하고 있다. 그렇게 약간 공격적 성향으로 적어야지만 또 가입이 되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불행을 뜻하고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로 인한 자책, 증오, 절망, 복수심 등을 말한다. 첫 번째 화살은 외부에서 나를 쏜 것이고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에게 쏘는 것이다. 스스로를 지켜라. 그렇네요. 자책, 증오, 절망, 복수심은 내가 나 자신한테 쏘는 화살이. 성과 보수형은 현재 가입 중이고 달성된 목표 전환을 다시 가입하려고 내일 시간 예약되어 있는데 전환형이 좋을까요? 보수형이 좋을까요? 이번에도 저는 전환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7, 8, 9까지는 계속 치고 빠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몸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신문기사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숨 돌린 국민연금 불장이 고갈 시점을 늦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최대 7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사상 최대 운용 수익을 거둔 데 이어서 올해도 높은 수익률을 이어가면서 장기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는 평가인데 자, 지난해 말 기금 규모 1,458조 원을 반영해서 재추계한 결과 국민연금의 지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69년으로 추정이 되어 있고요. 계속 이게 늘어나네요. 예전에 2049년 이랬었거든요. 기존 전망인 2064년보다 또 5년 뒤로 밀렸습니다. 고갈 시점이. 앞서 정부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서 13%까지 높이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는 연금 개혁을 단행했었죠. 당시 정부는 연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5년이 더 연장이 된 겁니다. 이번 재축에는 연금개혁 당시에 적용했었던 이 장기 평균 수익률을 4.5%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 정부 목표인 장기 평균 수익률 5.5%를 달성할 경우에는 이 고갈 시점이 2078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7년이나 늘어난 시점이고요. 고갈 시점이 늦춰진 배경에는 지난해 달성한 역대급 운용 성과가 있는데 지난해 국민연금이 18.82%의 역대 최고 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31조 6천억 원의 운용 수익을 올렸고요. 국민연금 연간 연금 지급액의 약 4.7배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이 연간 231조가 4.7배이면 한 50조씩 지급하는 거다, 그죠? 네. 올 들어서도 국민연금은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는 모양새이고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지금 기금 전체 수익률은 14.18%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총 기금의 적립금은 1,670조 원을 넘어섰고요. 이 같은 성과는 국내 주식시장이 주도를 했는데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주식 수익률은 59.7%이고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는 100%가 넘습니다. 기금이 아마 1,700조가 아마 넘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관련 기업 실적 개선과 증시 호황이 수익률을 끌어올렸고 같은 기간 해외 주식이 8.19, 대체 투자 3.95, 해외 채권이 2.95%도 플러스 수익을 냈고요. 다만 국내 채권은
금리 상승 전망에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과가 지난해 말 기금 규모만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을 했고 인구 구조 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모두 반영한 공식 재정 전망은 28년 제6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죠. 요 단독 기사 요거 먼저 볼까요? 국민연금 74조 매도 폭탄설 터무니없다. 김성주 점진적인 리밸런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이 재개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김성주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이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김성주 이사장은 SNS에다가 국민연금 리밸런싱과 74조 매도 폭탄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국민연금의 보유 국내 주식 재조정 리밸런싱이 느닷없는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항상 그래 왔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거치면 이 틈을 타서 활개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고, 변동성이 커지면이겠죠. 그는 시장이 추산한 74조 원 매도 물량 자체가 터무니없는 숫자라면서 언제부터 애널리스트가 점쟁이 노릇을 하게 되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고요. 앞서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9천 도달 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규모가 이 전술적 자산 배분 TAA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74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추산을 했죠. 최근 국민연금 리밸런싱은 다른 자산군보다 등락폭이 큰 국내 주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김 이사장은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고 하고요. 단순히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고 리밸런싱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전략은 주가 수준뿐만 아니라 채권, 대체 등 다른 자산의 수익률과 주가 변동성, 금리, 환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설명했고요.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을 천천히 진행하도록 규칙을 바꾼 것도 강조를 했는데 지난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리밸런싱 규칙을 당월 10영업일 동안 최대 0.5%포인트 조정해서 당월 20영업일 동안 최대 0.25%포인트 조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바꿨고요. 이에 따른 국민연금의 하루 매도 규모는 2,250억 원 이하일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면서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의 전략을 역이용하는 세력이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국민연금에 우리가 언제 얼마를 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 이 매도 폭탄설 터무니없다. 그리고 여기서 증권에서 전략가나 애널리스트들은 당연히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추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애널리스트가 점쟁이 노릇을 안 하게끔 소통을 하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연금의 매도가 무슨 뭐 세력처럼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위해서 주식을 쳐올렸다가 팔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참 저렇게 왜곡해서 저렇게 유튜브에서 저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유튜브에 또 영향을 받아서 우리 매도 그렇게 안 나갈 거예요 그렇게 약간 변명하듯이 얘기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왜 이 전략적 자산 배분하고 전술적 자산 배분이 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 수익률을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왜 이런 전략을 쓰는지 그 전략에 대한 효용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는 게 맞죠. 그죠? 왜 이런 전술을 쓰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왜 유예를 했었잖아요. 6월 말로 유예를 했다가 유예는 왜 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제가 아침에도 외국인이 올해 149조 팔았잖아요. 149조 팔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설사 뭐 70조 풀을 판다고 한들 그걸 나눠서 차근차근 판다고 한들 시장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왜 지금 그런 전략을 왜 쓰는지 그죠? 그런 설명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왜 그런 다른 데서는 뭐 이런저런 걸 많이 생각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끔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국내 주식 15%딱 정해놓고 올라가면 줄이고 내려가면 장이 좋아서 이 국내 주식의 비중이 늘어날 거니까. 근데 이번에 어쨌든 유예는 잘 했던 거잖아요. 최근 2달 동안에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지금 차원에서는 약간 증시가 과열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지금 매도가 어느 정도 이 과열되는 거를 약간 쿨다운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부터 왜 이 전략이 그동안의 과거에 한 30년 동안 국내 주식을 해보니까 이 전략이 왜 정말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왜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전략인 거지. 아니면 뭐 강한국 작가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이 전략이 그냥 단순한 지수 추종 전략보다 지수 그냥 딱 사가지고 가만히 냅두는 바이앤홀더 전략보다도 훨씬 더 우위의 전략이다. 이런 거를 뭐 퀀트 분석을 통해서 얘기를 하든지 그런 설득이 필요한 거지. 애널리스트가 점쟁이 노릇을 애널리스트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애널리스트는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냥 그 다음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보고 한국 방문했어요. 관광 엔진이 된 K-컨텐츠. 글로벌 관광의 시작점은 철저히 콘텐츠입니다. K-Culture Explained. 이 K-Culture Explained 산업관 연계 컨퍼런스가 개최됐는데 이날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한정훈 K 엔트테크 허브 대표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가 견인하는 고부가 가치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같이 짚었고요. 글로벌 관광의 시작점은 철저히 콘텐츠다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안방에 한국의 매력을 전파하며 한국 관광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넷플릭스의 독보적인 영향력, 넷플릭스 이펙트가 어떻게 가능케 했는지 그 비결을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국제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와 K-엔터테크 허브가 공동 주최를 했다고 합니다. 한정훈 대표는 방한 외국인 10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넷플릭스 등 K 콘텐츠를 본 뒤에 실제 한국 방문을 결정했다고 전했는데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남산 서울타워를 찾거나 예능 흑백 요리사를 보고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칼국수를 먹어보는 시기고 특히 이들의 절반가량은 한국 여행 중에 1,500달러에서 한 3,000달러가량을 지출하고 60% 이상이 자신의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해서 또 다른 유입을 낳는 고부가 가치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발표를 진행하는 김미후 넷플릭스 한국 마케팅 부문 디렉터시네요. 이런 콘텐츠가 이끄는 실물 경제 효과의 중심에는 차별화된 마케팅과 기술력을 통해서 K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을 견인해 온 넷플릭스가 있는데 김미후 디렉터는 넷플릭스 마케팅의 본질은 전 세계가 K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드는 conversation first 라며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것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입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 마케팅의 수필대 등의 참여형 이벤트를 접목하고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는
당근 미션 관련 밈을 만들어서 시청자들이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았다고 설명했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보유한 14억 명의 글로벌 소셜 팔로워가 시청자 참여와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콘텐츠 확산을 끌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희 넷플릭스 한국 프로덕트 머천다이징 부문 디렉터는 테크 기반의 개인화 추천 기술을 소개하면서 한국 콘텐츠가 해외 시장의 진입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각적 해법을 제시했는데, 이 디렉터는 시청자의 문화권에 맞춰서 썸네일과 시놉시스를 다르게 제시해서 K 콘텐츠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 디렉터는 흑백 요리사를 예로 들면서 한국 시청자에게는 여러 셰프가 역동적으로 조리하는 장면을 담은 썸네일이 높은 반응을 얻은 반면에, 해외에서는 먹음직스러운 음식 자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썸네일을 내세워서 클릭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넷플릭스는 향후 모바일 시청층을 겨냥해서 미국에 선출시된 세로형 피드인 클립 영상 기능을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고요. 해당 기능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제고하고 콘텐츠의 발견 효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디렉터는 한국 콘텐츠가 새로운 시청자에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 K 콘텐츠나 그 K-팝, 뭐 드라마, 영화, 여기서 어떤 히트를 쳤을 때 그 사실 배우분들이나 감독, 그 영화나 드라마 엔터 이 관계자들은 정말 이 엄청난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훈장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큰 상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옛날에 대장금 있잖아요. 이영애 씨가 주연했던 그 대장금이 2003년, 4년 요때 방영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2005년도에 싱가포르 가보면 전부 뭐 대장금 관련된 그런 뭐 관광상품 이런 게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떤 강력한 임팩을 줬을 때 그 2003, 4, 5, 6, 7년 동안에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이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 강한 재정 지출이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주면서 그때 당시에 중후장대 산업들 날라갔잖아요. 두산중후까지, 조선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국이 그런 대장금에서 나오는 오랜 5,000년 역사에 있어서 이 음식과 여러 가지 문화를 보면 약간 문화 강국 그런 걸 보면서 이 메이드 인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는 거거든요. 뭔가 한국 하면 그 대장금에서 봤던 그 음식에 대한 장인 정신, 그런 게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한국이 만들면 저런 장인들이 만들겠구나, 그런 연상을 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녀시대 뭐 이런 게 2011년에 있었었고, 강남 스타일, 싸이의 노래, 이게 2014년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강남 스타일 201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요때 소녀시대 원더걸스, 그 다음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런 식으로 2012년 7월 15일. 그래서 뭐 2013년 한 14년까지 글로벌하게 강남스타일이 따라하는 영상들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때 보세요. 한번 2012, 13, 14, 15.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박스피였는데 우리나라 음식 그리고 화장품 날라갔었잖아요. 중국 요우커들이 뭐 100만 명, 2011년도에 100만 명이었는데 2016년까지 600, 700, 800, 800만 명이 들어오거든요. 2016년 되면.
그래서 이 그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가 문화 강국이 돼야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 그 문화적으로 이 동경심, 경외심이 있어야 우리가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뭐 보면 그 되게 문화적 자긍심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런 걸로 프랑스 제품, 뭐 이탈리아 백이든 뭐든 거기에 이 문화적인 대대로 내려오나 문화적인 어떤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연상시키듯이 그래서 이 넷플릭스 통해서 이 한국 드라마, 한국 케이팝 데몬 헌터스뿐만 아니라 이런 게 저는 이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 큰 장이 도래했다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큰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관광 대국이 되는 발돋움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프랑스에 1억 명이 연간 1억 명이 방문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2천만 명 올해 넘어설 건데 2천만 명이 아니라 정말 3천만, 4천만, 5천만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내수 부진이 다 해결됩니다. 내수 부진이. 자, 그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백만장자 찍어내던 나라 체면국이었다. 중국 슈퍼리치에 안 나오는 이유. 기사 읽어볼게요. 지난해 중국의 백만장자, 자산 100만 달러 이상 보유자, 100만 달러면 15억 아닌가요? 요즘은 이제 10만 달러가 1억 5천이니까 그죠? 100만 장자 증가율과 개인 자산 증가율이 모두 세계 평균을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가계자산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 UBS의 글로벌 자산 보고서 글로벌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본토에서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14,000명 순증을 해서 총 53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0.3%로 세계 평균 증가율이 1.5%인데 크게 밑도는 수치네. UBS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개인 자산이 10% 이상 증가하면서 2017년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전 세계 100만 장자 수도 전년보다 1.5% 늘어난 5,75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요. 전 세계에 15억 이상 있는 사람이 5,750만 명이라고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좀 많네요. 우리나라 인구의 110% 정도. 한국 평균 110%가 아니라 1.1배. 한국 평균 약 2,680명의 새로운 하루 평균 약 2,680명의 새로운 백만장자가 탄생한 셈인데 세계 자산 증가의 배경으로는 금융시장 강세와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 가치 상승, 미국 외 국가들의 통화가치 절상이 꼽히고요. 반면에 중국 본토와 홍콩, 대만의 개인 자산 증가율은 4.6%에 그쳐서 세계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중국의 주택가격이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해서 4.1%나 하락했군요. 가계자산 증가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기술주 투자 열기가 되살아나며 중국 본토 CSI 300 지수는 18%, 홍콩 항생 지수는 28% 상승했지만 부동산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본토의 평균 자산은 지난해 기준 상위 30개 시장에 들지 못했는데 반면 홍콩의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은 64만 8,267달러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홍콩의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이 64만 그러면 10억 정도 된다 그죠? 홍콩의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이 10억이나 된다고요. 스위스가 91만 달러, 미국이 69만 달러, 룩셈부르크가 65만 달러에 이어서 네 번째군요. 1등이 스위스. 스위스는 1인당 한 14억 평균 한 명입니다. 성인 한 명이 14억 정도 들고 있다고요. 스위스, 미국, 룩셈부르크, 그 다음이 홍콩이네.
홍콩의 백만장자 수는 전년 대비해서는 0.3% 증가한 62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UBS는 해당 통계에는 환율 변동과 자산 데이터 확보의 한계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을 했고, 다만 향후 중국의 백만장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데, UBS는 올해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향후 수년간 중국의 백만장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제임스 마조 UB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규모를 가진 거대한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미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서도 백만장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미 로 초이완 UBS 아시아 회장은 중국 본토는 여전히 장기적인 부창출에 강력한 엔진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고액자산가 계층이 가장 빠르게 확대된 시장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세계자산 증가를 주도한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에서는 백만장자가 44만 1000명 순정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요. 미국의 백만장자 수는 전년보다 1.9% 늘어난 2360만 명을 넘어서 세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자산 1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는 미국이 10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요. 중국 본토가 562명, 인도가 21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0억 달러, 1조 5천억이다, 그죠? 1조 5천억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가 미국에는 1000명 이상이고 중국이 560명, 그 다음에 인도입니다. 인도. 자, 마이크론 잡겠다. 중국 반도체 숨겨도 티나는 영업 비밀은, 자, IPO 코어핀 창신 메모리를 가다. 지난 18일 방문한 중국 최대 디램 기업 창신 메모리의 베이징 이주ang 경제기술 개발국 공장 주변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는데, 2022년부터 가동한 이주ang 공장은 축구장 약 50개 규모 크기로 범용 제품 중에 가장 최신인 이 DDR5 생산뿐만 아니라 첨단 D램 설계와 핵심 공정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는 전초 기지라고 합니다. 조만간 상장을 앞둔 탓인지 이날 곳곳에서는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쓴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요.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선 정문 앞은 삼엄한 경비 속에 외부 차량과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가 됐고요. 직원들이 드나드는 출입구에는 사이버 보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사이버 보안은 국민에 의해 지켜진다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가장 잘 보이는 것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인근에서 만난 이 직원 A씨는 사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상장을 기대하고 있다고만 말한 뒤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방문한 CXMT의 베이징 공장 전경입니다. 이게. 자, 상장 전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는 의지도 엿보였는데, 출입구와 모니터에는 매일같이 안전 책임자가 쓴 안전 서약서가 게재가 됐고요. 책임자 류엔둥 씨는 오늘 우리 회사의 각종 안전 위험 예방 조치가 모두 이행됐다며 모든 생산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고 밝혔고요. 자, 온라인에서는 가성비 앞세워 범용시장 장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CXMT의 상장은 전 세계 반도체 호황과 맞물린 행보이고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덕분에 기업 가치를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CXMT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가성비가 꼽히는데, 탄탄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범용 시장 수요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날 찾아간 베이징 최대 오프라인 전자상가인 중환충커 마우타샤에서는 CXMT의 디램이 들어간 완제품 브랜드인 광웨이나 링커 등은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이곳에서 10년 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B씨는 중국산 디램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매장의 직원은 최근 들어서 디램 가격이 많이 올라
한국산보다 한두 단계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고 기점을 했고요. 여기네요. 베이징 최대 오프라인 전자상가. 예, 여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용산에 전자상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곳에서는 하이닉스의 DDR5 5600 16기가 제품을 1200에서 1300위안 약 한 27만원에서 한 29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동일 사양의 미국산이나 대만산은 이보다 한 2, 4만원 가량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군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동일 사양의 광웨이와 링커 제품은 한국산보다는 30% 이상 낮은 18만원에서 한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CXMT가 제출한 상장 신청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손실은 약 8조 원에 달하고요. 하지만 글로벌 메모리 호황 덕에 올해 1분기에 벌써 11조 원 매출에 순이익이 7조 4천억을 달성했습니다. 올 연말이면 누적 손실을 다 털고 대규모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번 상장을 통해서 한 292억 위안 한 우리나라 돈으로 6조 6천억 원의 자금까지 조달하게 되죠. 이 대규모 자금은 생산 능력 확대와 첨단 반도체 R&D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CXMT는 현재 본사가 있는 허베이와 베이징에 총 3개의 공장을 운영 중이며 상해 신규 공장 투자 계획도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대 위험이죠. 이 반도체 이번에 이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올라왔는데 이 창시 메모리랑 양쯔 메모리 이런 중국의 반도체의 굴기가 이게 어쨌든 계속 신경 쓰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갑질로 메모리 가격 후려치고 이제 와서 징징. 애플 저격한 마이크론 CEO. 자, 마이크론 CEO 고객사의 가격 후려치기가 결국 메모리 대란을 불렀다. AI 확산으로 불거진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를 두고 마이크론의 CEO가 고객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수년간 일부 대형 고객사의 이 과도한 가격 인하 압박이 업계의 생산 설비 투자를 위축시켰고 결국 AI 시대의 공급 부족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산제이 메어로트라 마이크론 CEO가 지난 30일 CNBC 이 매드머니에 출연해서 최근 메모리 수급 불균형은 공급 업체만의 책임이 아니라며 일부 고객들이 업계 가격을 지나치게 끌어내렸다고 지적했고요. 그는 2023년 메모리 가격은 이전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고 기업들은 돈을 벌지 못했고 그 결과 업계의 투자 능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모리 업계는 2023년 PC와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극심한 불황을 겪었죠. 당시 디램과 낸드 가격이 급락하면서 주요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신규 공장 투자도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실제 마이크론의 23년 회계연도 매출 총이익률은 마이너스 7.3%를 기록했으며 설비 투자는 전년도 121억 달러에서 77억 달러로 36%나 감소했습니다. 메어로트라 CEO는 기업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생산 능력에 투자할 수 없었다면서 이것이 업계 전체의 투자 역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고요. 다만 그는 마이크론도 투자를 줄이기는 했지만 생산시설과 기술 개발은 계속 이어갔다며 이 같은 결정이 현재 AI 시대에 폭발적인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는 경쟁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론은 AI 서버용 HBM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수년이 걸리고 차세대 메모리 제조 공정도 훨씬 복잡해졌는데 메모리 공급 부족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사는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총 2천억 달러 규모 생산 시설 및 R&D 투자를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이고요.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와 뉴욕주 시라큐스에 신규 메모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보이시 공장에서는 내년 중반부터 첫 제품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보이시 용지에 2개의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애플과 마이크론 사이에서 벌어진 메모리 가격 책임 공방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는데 앞서 팀 쿡 CEO가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메모리와 저장 장치 가격이 급등하면서 맥과 아이패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 이후 마이크론의 CBO 최고 사업 책임자 수미 사다나는 일부 대형 고객이 2023년 메모리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도록 압박을 해서 업계 투자가 위축됐다고 지적했고요. 회사는 고객사를 실명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가격 협상력을 가진 애플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메어트라 CEO도 이날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는데 그는 당시 고객들조차 지금과 같은 AI 수요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도 메모리 공급 확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도에 하이닉스가 7조 7천억 영업 손실이 났었잖아요. 그때는 팔면 영업 이익률이 아니라 영업 손실률이 70%였을걸요 아마. 그런데 당시 돈이 없게 되자 엔비디아에서 오히려 선수금을 줘서 HBM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줬다.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너네 돈 없어? 그러면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돈으로 해. 안 그러면 그때 뭐 회사채 발행하고 하면 회사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죠. 그때 젠슨 왕이 그렇게 도와줬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고객과 이 갑을 관계에서 보면 이 갑과 을이 결국은 비즈니스로 묶어져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공존, 공생, 협력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았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어떤 밴드 업체들이 보면 너무 이 CR에 많이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해가지고 1년 지날 때마다 가격 깎으라고. 그게 뭐 자본주의에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역전이 되면서 갑을 관계가 지금 역전이 되면서 옛날에 서러웠던 얘기를 마이크론의 CEO가 해줬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저녁 시간, 건강하고 안전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